들으면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네. 클래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이게 클래식 음악 맞아? 이런 분들도 계셔요. 광고, 영화 음악으로 아마 자주 들었던 곡이라도 굉장히 익숙한데 한번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무슨 생각하셨어요? 전 딱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러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네. 피부과가 생각이 납니다. 피부과? 피부과 관리 받을 때 여드름 짤 때 나오던 이 음악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물론 뭐 영화나 CF에서 너무 많이 봤지만 네.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네, 맞아. 너무 이 방송용 멘트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여드름. 거 이제 여드름 짤 때 음악이 나와서 제가 메모리가 돼 있는데 오늘 들어서 너무 당황스럽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곡.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여드름과 상관없는 고독한 아웃사이더의 속삭임 에리사티의 짐노패드입니다. 분위기를 잡아야겠네요. 자, 다시 정신을 제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고독한 아웃사이더의 속삭임인데 에릭 사티가 아웃사이더였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어디 가나 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살았던 당시에는 완전 아싸였습니다. 일단 그의 인생을 좀 보자면 1866년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는데 4살 때 아버지가 파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파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살 때 어머니가 네. 돌아가셨군요. 네. 좀 외로웠겠어요. 네, 어릴 적부터 왜 그의 음악을 들으면 좀 편안한 듯 좀 그런 고독함이 느껴지잖아요. 슬픔이 있구나. 공허한 듯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네. 아마도 유년기 경험에서 그런 게 배어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어린 사티가 어릴 때 자주 찾았던 곳이 성당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 성당의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유심히 바라보다가 또 성가대의 합창을 이렇게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자주 찾던 성당에서 10살 때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음악의 완전 시초인 그레고리안 성가 등 중세 음악에도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파리로 다시 돌아오죠. 그를 돌봐줬던 이제 할머니가 네. 돌아가시게 되면서 12살 1878년에 파리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이 파리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새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새 어머니와 불화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가 1년 후 1879년에 파리 음악원에 이제 음악이 좋았죠. 입학을 하는데 사티가 조용했지만 상당히 그런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사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서 반항을 했고 선생님들은 쟤는 그냥 재능 없는 아이라고도 낙인이 찍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 음악원이 굉장히 엄격하고 틀에 박힌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티가 학교 생활을 견디다 못해 2년 반 만에 다시 나왔다가 또 파리 음악원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중퇴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거는 때려칠 거야 이러면서 군에 입대를 드디어 20살에 하는데 음악을 안 할 거야. 음악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입대를 했지만 또 군에서 적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기관지염, 정서불안 등을 이유로 조기 제대를 하죠. 조기 제대라. 우리나라 정서엔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네. 자, 군대에서 조기 제대를 한 사티는
아니 다시 또 파리로 돌아옵니까? 네, 돌아와서 예. 1887년에 그 몽마르트 언덕에 당시 까바레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이 피아니스트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에릭 사티였죠. 네. 근데 당시 친구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부적응자잖아요. 예. 학교도 적응하지 못해, 군대도 적응하지 못해. 근데 이 에릭 사티가 그 당시 까바레였던 검은 고양이에서 피아니스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파리의 이 까바레는 무대가 있는 작은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사교 모임의 장소란다고 할까. 그래서 거기서 반주자로서 또 피아노 연주자로서 일을 시작을 하죠. 한마디로 바에서 카바레에서 네, 피아니스트로 일을 시작을 했군요. 먹고 살아야 되긴 하니까. 네. 음,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짐 노페드를 비롯해서 여러 작품을 써낸 겁니까? 네, 이 검은 고양이 까바레에서 사티의 초기 작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사라방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의 곡인 짐노페디 혹은 그노시엔느가 이 시기에 음, 탄생을 하게 되고 또 이 중에 이제 세 개의 짐노페디는 작곡가로서 사티를 세상에 널리 알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훗날 1911년에 드뷔시가 이 세 곡 중에 두 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해서 자신의 지휘로 연주하기도 했답니다. 놀라운데요. 음, 드뷔시면 야 영광이었겠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면 드뷔시가 에릭 사티 곡을 두 곡이나 편곡했고 지휘로 연주를 했다는데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음, 1891년까지 검은 고양이 카바레에서 사티가 연주를 했고 네. 그 후에는 몽마르티에 있는 모세 주막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일을 하는데 여기서 4살 위였던 드뷔시를 만났어요. 사실 드뷔시는 그 당시 파리의 엄청난 인기를 몰았던 핫한 인싸였거든요. 이 인싸와 아싸가 여기서 만나면서 교제를 하게 되죠. 두 사람의 음악적 경향은 좀 달랐지만 드뷔시 또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자신의 음악을 추구했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드뷔시는 친구가 하나도 없던 사티에게 유일한 친구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럼 검은 고양이에서 모세 주막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모세 주막도 그런 카바레였나요? 네, 그런 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회 장소였던 것 음, 같습니다. 에릭 사티는 제가 좀 보니까 옷 입는 스타일도 무척 스페셜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에릭 사티가 혹시 정경님도 벨벳 수트가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날씬해서 올렸는데 네. 지금 사이즈가 다 안 네, 맞아가지고 우리 한번 도전해 보죠, 올해. 우리입니까? 그렇죠. 저도 도전해 볼까요? 아니 워낙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저는 3X 라지도 좀 안 맞아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여하튼 또 주접을 떨었습니다. 네, 이 에릭 사티가 네. 벨벳 수트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집에 그 같은 수트를 12벌을 맞춰놓고 12벌. 하나를 계속 입다가 그게 낡으면 버리고 뭐 이랬다고 해요. 스티븐 잡스 스타일이네. 그러네. 네, 네. 어. 근데 왜 그 에릭 사티를 검색을 해보면 약간 만화 같은 카리커처 그림이 나오는데 펠트 모자 쓰고 예. 염소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코안경을 쓴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매력 개성이 있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그때 당시 이런 사티의 괴상한 차림 또 괴팍한 성격과 독특한 행동들 때문에 그 주변 음악인들이 많이 비난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술을 좋아했겠죠. 술 마시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몽마르트 거리를 활보하는 그 사티를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고독한 아웃사이더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조명하는 음악가들은 욕먹지 않는 음악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모두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뒤에서 욕하나 봐. 그리고 외롭지 않은 음악가도 없어요. 고독하고 욕 먹고. 저 정말 죄송하지만 정상인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가 너무 되죠?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게 이 카바레에서 일하면서 드뷔시를 만났던 것도 충격적이고 자 여하튼 평생 동안 가난했습니까? 또 난 이 스토리가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싫어요 저는. 왜 음악가들 맨날 이렇게 가난해야 되지?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무시르 포브 가난뱅이 씨라는 건데 이렇게 불릴 정도고 결혼을 못했어요. 또 독신이야. 독신이에요. 근데 이제 뭐 친구도 없는데 연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딱 평생에 한 번 연애를 합니다. 그것도 그 당대 아주 유명한 화가이자 모델, 뭐 화가로서 유명한 건 아니고요. 그 당대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랑 뜨겁게 열애를 하면서 이름을 날렸던 수잔 발라동이라는 여자와 사티도 연애를 했어요. 근데 수잔 발라동이 다른 화가들은 막 이렇게 먼저
찾는데 사티는 좋았나 봐요. 그녀와 단 하룻밤을 보낸 후에 사티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수잔 발라동이 결혼은 아니다. 그런데 또 좋았는지 옆집으로 이사가 같이 6개월을 연애를 했죠. 그리고 수잔이 사티의 초상화들을 그려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이때 사티가 굉장히 비탄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음. 수잔이 프로포즈를 해서 싫다고 해서 결혼도 안 했으면서 사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티가 있어요. 제가 잘못 네. 알았구나. 근데 연애는 했는데 결혼은 안 된다는 거죠. 수잔은 뮤즈로 만인의 뮤즈로 또 남기를 원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에릭 사티 너 불쌍해서 너 어떡하냐. 평생 한 번 연애한 거예요? 수잔이랑? 네, 딱 한 번. 와, 그래서 그녀와 헤어지고 에릭 사티가 일기에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읽기 싫은데. 나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왜 왔을까? 즐기기 위해서. 형벌로. 무언가 알 수 없는 임무를 띠고 휴식 삼아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나는 갓난아이 때부터 내가 작곡한 음들을 흥얼거리고 노래 불렀지. 점점점. 그래. 내 모든 불행은 거기서 시작된 거야.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불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는 왜?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수잔과의 사티가 이별 후 그 사티의 대인 기피증은 더 심해졌습니까? 그렇죠. 워낙에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는 안티 소셜이라는 얘기 있죠. 그리고 1898년부터 파리 근교 빈민가에 있는 아르케의 아파트에서 이제 조용히 혼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아무도 사티의 아파트를 그가 살아있던 동안 갔던 적이 없고요. 그는 좀 염세주의적이기도 했고 좀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삶은 내게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영지 속에 은둔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창문도 봉쇄해서 외부자의 시선을 차단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그 아파트에서 무려 27년 정도 은둔하면서 살았고 59세가 59이 되던 해에 1925년에 그는 성요셉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이. 그리고 사티의 사후에 사람들이 그의 아파트를 가봤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뭐 피아노 밑 뚜껑을 딱 열었더니 막 쓰레기들 일단 피아노 뚜껑은 또 고장 났었어요. 그리고 집은 막 몇 년 동안 쓰고 버린 물건들로 어지럽혀 있었고 너무 더럽고 누추해서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웠던 건 수잔 발라동이 그려준 사티 자신의 초상화가 벽면에 붙어 있었다. 아파트 벽면에 자신의 방에 도화지도 아니고 작품도 아니고 벽에 붙어 있었다고. 자,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에릭 사티는 당대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예술가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의 삶도 사람됨과 그의 음악도. 그러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프랑스 영화 감독 루이 말이 각본을 쓰고 자신이 감독까지 맡았던 1963년에 개봉한 영화 도깨비 불에 영화 음악으로 사티 음악을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정신이 아찔할 만큼 아름다운 음악은 누구 거야? 사티 맞아? 이러면서 놀랐다고 하죠. 난 이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대에는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독신에다가 대인 기피증에다가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한마디로 정신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그렇죠. 죽었는데 네. 야,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명을 받는구나. 사티 음악을 가구 음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가구란 게 이 의자도 있는 듯 없는 듯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존재감이 있는 듯 없는 듯 은근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래서 사티의 음악을 가구 음악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지금에는 암비언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사티의 음악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저 제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너무 또렷한 너무 존재감이 또렷하죠. 너무 솔직히는 좀 무섭거든요 음악이. 네. 제게는 무섭게 들리는데 여드름이 무서운 게 아니셨나요? 여드름은 항상 아프죠. 자,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고독한 아웃사이더의 속삭임 에릭 사티, 짐 노페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설옥경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이야기 듣기 전에 에릭 사티의 짐 노페드가 아름답고 편안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송 이야기를 들으니 음악에 슬픔이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록경님께서 전에 느끼셨던 감정도 저는 소중하고요.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새롭게 음악을 또 느끼는 것도 저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은 항상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에릭 사티, 짐 노페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사티는 음악에서 아주 전통적인 형식을 따라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네. 그 형식이랑 조성의 구조를 버리고 독창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는데 악보에 보통 연주교 대신에 왜 그 템포 마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티는 중병에 걸리듯이 혹은 계란처럼 가볍게 혹은 이가 아픈 꾀꼬리 같이라는 알쏭달쏭한 그런 제목들을 써놓기도 이가 아픈 했어요. 꾀꼬리? 그 치아가 안 좋은 꾀꼬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희한하죠. 아하.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이 세 개의 짐노패드는 제목대로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짐노패드는 원래 그리스어로 벌거벗은 소년들이란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 축제에서 소년들이 이제 벌거벗고 추는 어떤 페스티벌을 뜻하거든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제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벌거벗었다는 뜻이 사티 음악이 굉장히 적절한 게 그는 굉장히 그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했어요. 불필요한 한 장식이나 감정의 과다 노출을 최대한 안 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걸 다 벌거벗는 편안하고 단순한 음악을 나는 만들 것이다.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는 그러니까 감정의 과잉을 싫어한다고 할까? 어. 당시 이렇게 낭만주의 굉장히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음악 혹은 드뷔시가 약간 개척한 인상주의 음악이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어떤 거라도 사티는 동의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죠. 감정의 과잉을 싫어했다. 싫어했어. 네. 울림이 있네요. 감정의 과잉. 자, 좋습니다. 세 곡은 각각 어떤 느낌의 작품입니까? 1번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리고 그다음에 슬픕니다. 고통스럽게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에서 장 7도 화음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화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네. 그래서 이런 느리게 진행되는 코드가 왠지 이 빈 여백에서 내가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롭지만 단순한 그리고 멜로디가 몽환적이죠. 한번 네. 들어보실까요? 좀 사색이 되시나요? 예, 너무 좋은데. 네. 그리고 네. 2번, 3번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다릅니다. 이 두 번째 곡에는 느리고 하지만 슬프게라고 돼 있어요. 고통스럽게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슬프게. 번째는 슬프게, 두 번째는 슬프게. 네, 두 번째 슬프게. 예. 네 마디 전주가 아주 조용하게 C 메이저로 시작이 됩니다. 네. 약간 다르죠? 약간 고통에서 슬픔으로 갔는데 완전 세 천재인데. 번째는 좀 더 재밌어요. 느리고 엄숙하게 합니다. 그라베. 뭔가 좀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1, 2번의 조성과 다르게 3번은 A 단조의 선명한 화성으로 굉장히 무겁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가 60마디 정도로 짧은데 끝날 듯 말 듯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A 마이너. 이렇게 네 개. 그 음정은 인트로로 불협이죠? 시작이 되죠. 네? 그 음정, 그 화음은 불협이죠. 그죠. 이거는 불협이죠. 완벽한 불협이죠. 불협인데. 야, 긴장과 이완인데. 대단한 천재다. 고통, 네, 슬픔, 단조에서. 엄숙. 음. 키워드가. 네. 저는 오늘 소개해 주신 에릭 사티 짐노패드를 들으면서 본인은 감정의 과잉이 싫다고 했는데 누구보다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생각한 감정과 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단어 뜻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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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좀 매혹적이게 들렸고, 네. 야,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에릭 사티의 짐 로페디 같이 윤경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윤경 선생과 인사를 나눈 시간입니다. 조심히 가시고 선생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자, 윤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소개한 에릭 사티 세계의 짐 로페디를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